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다재다능했던 천재, 다산 정약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작부터 한 가지 놀라운 장면을 상상해 보시겠어요? 때는 조선 정조시대 성균관 근처 어느 골목입니다. 평복 차림의 한 남자가 담장을 넘어다니는 젊은이를 발견합니다. 그 젊은이가 바로 정약용이었어요. 평복을 입은 남자는 정약용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은근슬쩍 떠봅니다. 자네, 꽤 학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자 정약용, 대꾸하길 그래, 뭐 좀 읽긴 했지. 남자가 계속 질문을 던지자 정약용은 점점 짜증이 났나 봅니다. 도대체 당신 누구시길래 이렇게 캐묻는 거요? 남자가 웃으며 말합니다. 나, 나는 이 나라의 왕이야. 여러분, 이 순간 정약용이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아이고 전하. 하면서 엎드렸을까요? 아니요. 정약용은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왕이면 나는 영의정이다. 상상이 되시나요? 조선시대의 왕에게 얼굴도 모르고 이런 말을 내뱉다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나중에 정약용이 과거에 급제해서 정조 앞에 나아갔을 때 정조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고 해요. 이미 영의정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왜 다시 과거를 받냐? 이게 바로 정조와 정약용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조선 역사상 가장 특별한 군신 관계의 시작이 되었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천재적인 학자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인간적이었던 정약용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정조와 정약용, 이 둘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에피소드를 들어보셔야 해요. 정약용은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포금하는 걸 싫어했고 가능하면 적당히 마시고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필이면 그의 죽은 정조가 술버릇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취하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는 주의였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회식 자리에서 2차 안 가면 안 돼, 3차까지 가야지 하는 상사 같은 분이셨던 거죠. 정약용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했을 겁니다. 어느 날 정조가 연회를 열었습니다. 신하들이 둘러앉아 술잔을 주고받는데 정조가 정약용을 불렀어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내밀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옥으로 만든 필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조선시대의 필통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쓰는 그 볼펜 한두 자루 들어가는 조그만 필통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 여러 개를 꽂는 커다란 필통이에요. 용량으로 따지면 못해도 500cc 맥주잔, 어쩌면 그보다 더 컸을 겁니다. 정조는 그 필통에 술을 가득 따랐습니다. 그것도 그냥 술이 아니라 삼중소주 3번 증류한 증류식 소주였어요. 알코올 도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독주죠. 지금으로 치면 40도가 넘는 위스키나 보드카 같은 걸 500cc 컵에 가득 따른 거예요. 그리고 정조가 말했습니다. 마셔라. 정약용은 나중에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날 죽는 줄 알았다. 상상해보세요. 술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왕이 직접 따라주는 술을, 그것도 독주를 원샷으로 마셔야 하는 상황. 거절할 수도 없고 천천히 마실 수도 없고. 정약용은 눈 딱 감고 들이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다음이에요. 정약용 본인 말로는 다른 신하들은 다 나자빠졌는데 나는 비교적 멀쩡했다고 해요. 평소에 포금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술이 굉장히 센 체질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체면상 좀 허풍을 부린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정약용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아들들에게 이런 충고를 남겼습니다. 절대로 원샷은 피해라. 수백 년 전 아버지의 조언이지만 지금 들어도 공감되지 않나요? 술자리에서 원샷 강요받을 때 이 이야기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약용도 원샷 때문에 죽는 줄 알았대요 하면서요. 정약용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동 소리를 들었고
성균관에 들어가서는 최상위권을 유지했어요. 성균관이 뭐냐고요?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이자 국립대학교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학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약용은 성균관 내부 시험에서는 툭하면 1등을 했어요. 모의고사로 치면 전국 1등인 셈이죠. 그런데 정작 수능, 그러니까 대과 시험만 보면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나요. 공부를 못해서? 아닙니다. 성균관에서 1등하는 사람이 공부를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시험 운이 없어서? 글쎄요, 그것도 이상하죠. 여기서 음모론이 등장합니다. 정약용은 남인 집안 사람이었어요. 당시 조선 정치는 당파 싸움이 치열했는데 남인은 세력이 약한 편이었고 노론이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노론 측에서 남인인 정약용이 출세하는 걸 막기 위해 시험에서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정약용이 드디어 대과에 합격한 해 그 시험을 주재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남인의 영수 최재공이었어요. 남인 측 인사가 시험관이 된 해에 딱 맞춰서 합격했다. 우연치고는 좀 이상하죠? 당국대학교 김문식 교수는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조가 일부러 정약용을 천천히 급제시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인 계열인 정약용이 갑자기 출세하면 노론의 공격을 받을 게 뻔하니까 서서히 밀어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회사에서 저 친구 능력은 있는데 너무 빨리 승진시키면 시기 받을 테니 좀 기다렸다가 올려주자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1789년 정약용은 드디어 대과에 급제합니다. 갑과 2위, 그러니까 차석으로 합격했어요. 장원은 아니었지만 당당히 최상위권으로 합격한 거죠. 참고로 이때 장원은 서영보라는 인물이었는데 나중에 대제하까지 오른 대단한 문장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약용에게는 특이한 외모적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눈썹이 세개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고요? 정약용은 어릴 때 천연두를 알았습니다. 천연두가 뭐냐면 지금은 완전히 박멸됐지만 예전에는 정말 무서운 전염병이었어요. 걸리면 온몸에 종기가 돋고 운이 나쁘면 죽을 수도 있었고 살아남아도 얼굴에 흉터가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약용도 2살 때 홍역을 앓아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당시 유명한 의원 이영길의 치료로 겨우 살아났어요. 그런데 후유증으로 오른쪽 눈썹 위에 커다란 흉터가 남았습니다. 그 흉터 때문에 눈썹이 마치 세 갈래로 나뉜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린 시절 또래 아이들이 이걸 놀리기 시작한 거죠. 야, 너 눈썹이 3개다. 산미, 산미, 산미 말 그대로 눈썹이 3개라는 뜻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어린아이한테 이런 말하면 상처받잖아요. 외모 놀림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정약용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정약용은 어릴 때부터 매우 차분하고 화를 잘 내지 않는 성격이었다고 해요. 아이들이 산미, 산미 하고 놀려도 화내지 않고 그러냐? 그래 하고 대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아예 스스로를 산미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기 호로 삼아버린 거죠. 글을 쓸 때도 산미집이라고 했고 10세 이전에 쓴 시문을 모아서 산미자집이라는 문집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역발상인지 아시겠어요? 남들이 자기를 놀리려고 붙인 별명을 오히려 자기 정체성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놀리던 아이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겠죠. 야, 산미. 하면 응, 나 산미 맞아. 내 호거든. 하니까요. 요즘으로 치면 SNS에서 악플 달리면 그걸 오히려 프로필에 박아버리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키 작은 거 인정함, 찐따 맞음 이런 식으로 자기 비하를 유머로 승화시키는 거요. 정약용은 이미 200년도 더 전에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정약용은 학문에서는 천재였지만 운동에는 정말 젬병이었습니다. 특히 활쏘기와 말타기를 못했어요. 조선시대에는 선비도 유계를 익혀야 했습니다. 유계가 뭐냐면 예, 악, 사, 어, 서, 수 이렇게 6가지인데요. 여기서 사가 활쏘기, 어가 말타기입니다. 문관이라고 해서 공부만 해서는 안 되고 기본적인 무예도 갖춰야 했던 거죠. 그런데 정약용은 이 2가지를 정말 못했어요.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여유당전서에 직접 나는 활쏘기와 말타기를 못한다고 썼거든요. 그냥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규장각 각신들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못했다고 해요. 여기서 정조가 등장합니다. 정조는 신하들의 무예 실력이 형편없다는 걸 알고 한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뭐였을까요? 규장각 각신들을 부경, 그러니까 훈련도감 본영에 가둬버린 거예요. 20순 그러니까 100발 중에서 최소 20발은 맞춰야 풀어준다. 상상해보세요. 지금으로 치면 회사에서 올해 체력 검정 통과해야 퇴근해야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정약용을 비롯한 규장각 신하들은 10순, 50발을 쏴서 4발도 못 맞추는 수준이었거든요. 야구로 치면 타율 0.080 정도. 거의 삼진만 당하는 수준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습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활을 쏘고 또 쏘고. 그 결과 나중에는 5발 중 3발을 맞출 정도로 실력이 향상됐다고 해요. 타율로 치면 0.600, 대단한 발전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정약용이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깨알같이 자랑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으뜸이었다. 활쏘기 연습 끝나고 성적표 받아보니 자기가 1등이었다는 건데 이걸 굳이 기록으로 남긴 거죠. 동시에 정약용은 자기가 활쏘기를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반성도 했습니다. 내 훈련 부족도 있지만 무를 천시하는 세태가 이렇게 만든 것이다. 조선 사회가 문만 중시하고 무를 경시하는 바람에 선비들이 기본적인 무예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공부만 시키지 말고 체육도 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비슷하지 않나요? 정약용은 200년 전에 이미 문무균형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겁니다. 정약용이 얼마나 실용적인 사람이었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엑셀의 선구자 에피소드예요.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인 현룡원에 나무를 심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식목 사업이 끝나고 나서 당연히 농공 행상을 해야겠죠.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정리해서 상을 줘야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련 문서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예요. 수레로 실어와야 할 정도의 문서 뭉치였다고 해요. 요즘으로 치면 엑셀 파일 수백 개, 아니 수천 개를 프린트해서 가져온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정조가 이걸 어떻게 정리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정약용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수레 분량의 문서를 단 하나의 표로 정리해서 올렸어요. 식목연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정조가 깜짝 놀랐겠죠. 이 많은 걸 어떻게 표 하나로 정리했냐? 정약용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필요한 핵심만 추출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 일화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농담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정약용은 엑셀 사용의 선구자였다. 물론 당시에 컴퓨터가 있었을 리 없지만 그 정신만큼은 현대의 스프레드시트와 똑같았던 거죠. 복잡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시각화하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 요즘 회사에서 이거 정리 좀 해줘 하면 파워포인트 100장 만드는 사람 있고 엑셀 표 한 장으로 끝내는 사람 있잖아요. 정약용은 확실히 후자였던 겁니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이고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 이게 바로 실학자 정약용의 진면목이었어요. 여러분, 정약용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근엄한 학자, 청렴한 관리. 그런데 젊은 시절의 정약용은 좀 달랐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정약용은 젊을 적에 도박을 즐겼어요. 투전과 골패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연구라는 표현이 재미있죠? 그냥 도박을 한 게 아니라 연구를 했다니까요. 역시 학자는 학자인 거예요.
뭘 해도 연구를 하는구나 싶은. 그런데 이 일화가 백미입니다. 진주 촉성로에서 기생들과 쌍육을 했는데 3,000전을 땄어요. 쌍육은 주사위를 써서 하는 보드게임 같은 건데 도박에 자주 쓰였습니다. 정약용이 기생들을 상대로 크게 이긴 거죠. 그런데 정약용이 그 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주머니에 챙겼을까요? 아닙니다. 기생들에게 뿌려버렸어요. 지금으로 치면 클럽에서 플렉스하면서 돈 뿌리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랄까요? 물론 정약용은 나중에 자신의 저서에서 도박을 경계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도박은 안 좋은 것이다. 하지 마라. 근데 이게 더 웃긴 거 아니에요. 본인은 젊을 때 실컷 하고 나중에 책에다 하지 마라 쓴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인간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완벽한 성인이 아니라 젊을 때는 한량처럼 놀기도 했고 나이 들어서 철이 든 거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젊을 때 실컷 놀다가 애들아, 나처럼 살지 마라 하는 아저씨들. 정약용도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정약용이 어릴 때 목욕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아세요? 하도 씻기 싫어해서 형수, 그러니까 큰형 정약현의 아내가 매일 붙잡고 박박 씻겼다고 합니다. 정약현과 정약용은 나이 차이가 11살이나 났어요. 정약현이 1751년생, 정약용이 1762년생이니까요. 정약현이 결혼했을 때 정약용은 아직 어린아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수 입장에서는 어린 시동생을 돌봐야 했던 거죠. 근데 이 꼬마가 목욕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물 가까이만 가면 도망가고 씻기려고 하면 울고불고 난리를 쳤나 봐요. 그래서 형수가 매일 붙잡아서 강제로 씻겼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 씻어야지. 이 형수는 목욕만 시킨 게 아니라 정약용을 많이 챙겨줬다고 해요. 장을 담그는 것처럼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면 정약용과 함께 저포놀이, 윷놀이 비슷한 놀이를 하며 놀아주기도 했대요. 왜 하필 형수가 이렇게 정약용을 챙겼을까요? 정약용의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어머니 해남윤 씨는 정약용이 8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아직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정약용에게 형수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나중에 정약용은 자신의 호 중 하나를 수호제의 의미를 빌려 형을 추억하며 나는 형처럼 나를 지키지 못하고 살았다고 자책하는 글을 쓰기도 했어요. 형제간의 우애, 형수의 사랑, 그리고 어린 시절의 따뜻한 기억들이 정약용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정약용이 모기 때문에 짜증나서 쓴 글이 있습니다. 직문, 한자로 모기가 싫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모기 때문에 화가 나서 쓴 일기 같은 게 아닙니다. 탐관 오리들의 행패를 우화적으로 표현한 문학적으로도 높이 평가받는 한 시예요. 내용을 좀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맹우가 울 밑에서 으르렁대도 나는 코 골며 잠잘 수 있고 긴 뱀이 처마 끝에 걸려 있어도 누워서 꿈틀대는 꼴 볼 수 있지만 모기 한 마리 웽하고 귓가에 들려오면 기가 질려 속이 타고 간담이 서늘하구나. 호랑이나 뱀은 참을 수 있는데 모기 소리 하나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공감되지 않나요? 여름밤에 귓가에서 웽하는 그 소리 정말 미치겠잖아요. 그 다음 구절이 더 신랄합니다. 부리바가 피를 빨면 그것으로 좋게야지. 어이하여 뼈에까지 도끼를 불어넣느냐. 피만 빨면 되지 왜 독까지 남기냐는 거죠. 이건 단순히 모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온갖 횡포를 부리는 탐관 오리들을 빗댄 거예요. 이불을 덮어쓰고 이마만 내놓으면 어느새 울퉁불퉁 혹이 돋아 부처님 머리처럼 돼버리고 제 뺨을 제가 쳐도 허치기 일수이며 넓적다리 급히 만져도 그는 이미 가고 없어. 이마만 내놨더니 온통 물렸다는 거예요. 뺨을 때려봐도 모기는 이미 도망갔고 이건 백성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탐관 오리들의 착취를 피할 수 없다는 걸 표현한 거죠.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싸워봐야 소용없고 잠만 공연히 못 자기에 여름밤이 지루하기 1년과 맞먹는다네. 여름밤 하룻밤이 1년 같다. 모기와의 싸움이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건데
실제로는 탐관 오리 밑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세월이 그렇다는 의미겠죠. 일부에서는 정약용이 스키터 증후군 모기에 물리면 심하게 부풀어 오르는 알레르기 반응을 앓았던 게 아닌가 추측하기도 해요. 울퉁불퉁 혹이 돋아 부처님 머리처럼 됐다니까요. 물론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어쨌든 정약용이 모기에게 꽤나 시달렸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짜증을 사회 비판으로 승화시키는 능력, 이게 바로 정약용의 문학적 재능이었습니다. 정약용의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의 죽음이에요. 정약용은 부인 풍산홍 씨와 사이에서 6남 3녀, 총 9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그런데 이 중 6명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사남 2녀가 죽었습니다. 원인은 대부분 천연두였습니다. 천연두가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는지 아세요? 지금은 완전히 박멸되어서 예방접종도 안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걸리면 온몸에 종기가 돋고 치사율도 높았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치명적이었죠. 정약용의 자녀들 이름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3남 차녀 4남. 5남 1798년 출생. 같은 해 사망. 6남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죽은 아이도 있고 겨우 서너 살까지 산 아이도 있어요. 아버지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기뻐했다가 천연두에 걸리면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그리고 끝내 아이를 잃었을 때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정약용은 어린 아들을 천연두로 잃은 후 슬픔에 벅차 시를 지었는데 그 시가 여유당전서에 남아 있습니다.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부모의 슬픔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정약용은 그냥 슬퍼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천연두와 홍역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책이 마과회통입니다. 마과는 홍역을 뜻하는데 이 책에는 종두법 천연두 예방접종에 대한 내용도 부록으로 실려 있어요. 정약용은 친구 박제가와 함께 종두법을 연구했습니다. 종두법은 서양에서 개발된 천연두 예방법인데 이걸 조선에 도입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물론 당시에 실제로 널리 사용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가능성을 확인한 건 큰 의미가 있었죠. 아이를 잃은 슬픔을 학문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다른 부모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천연두를 연구하고 예방법을 찾으려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정약용의 위대함이 아닐까요? 참고로 정약용 본인도 어릴 때 천연두를 앓았잖아요. 눈썹에 흉터가 남을 정도로요. 그래서 이 병에 대한 경각심이 누구보다 컸을 거예요.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녀들을 잃은 아픔이 합쳐져서 마과회통이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수원화성 아시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된 아름다운 성곽이요. 이 성을 지을 때 정약용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1792년 정약용이 수찬의 일종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으로 옮기면서 그 근처에 새로운 성 수원화성을 짓기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성을 지을 수 있을까? 정조는 청나라에서 기기도설이라는 책을 수입했습니다. 서양의 기계와 건축 기술이 담긴 책이었어요. 정조는 이 책을 정약용에게 주면서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정약용은 이 책을 바탕으로 2가지 발명품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가 유명한 거중기입니다. 거중기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기계예요.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서 적은 힘으로도 무거운 돌을 올릴 수 있게 만든 거죠. 지금으로 치면 크레인과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농로입니다. 농로는 거중기보다 더 주목받진 않지만 실제로는 이게 더 중요했어요. 성벽을 쌓기 위해 돌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농로가 담당했거든요. 현대의 크레인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발명품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또한 서양식 축성법을 기초로 한 성제와 기중 가설을 지어 올렸습니다. 어떻게 성을 설계해야 효율적인지, 어떤 원리로 무거운 돌을 운반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이 기술들 덕분에 수원화성 건설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비용도 절감하면서 완공할 수 있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건설 프로젝트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해서 공기를 단축하고 예산을 절감한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조선 왕 조실록에는 정약용이 화성 건축에서 활약했다는 기록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당시 정치 상황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남인이었고 실록을 편찬한 쪽은 노론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정치적 이유로 기록이 축소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화성이라는 결과물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짓는데 정약용의 과학적 지식과 실용적 사고가 큰 역할을 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1794년 정약용은 경기도 암행어사로 나갑니다. 암행어사가 뭐냐면 왕이 비밀리에 파견하는 감찰관이에요. 신분을 숨기고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관리들의 비리를 조사하는 역할이죠. 정약용이 암행어사로 적성촌 지금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를 돌아볼 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관리들의 가렴죽으로 백성들이 처참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세금이 너무 무거웠고 관리들은 온갖 명목으로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정약용은 이 광경을 보고 한 시를 짓습니다. 바로 적성촌이에요. 이 시에는 백성들의 고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세금으로 다 빼앗기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처참한 현실. 관리들은 배를 불리는데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 불의한 세상. 정약용은 그냥 시만 쓴 게 아닙니다. 암행어사로서 보고서를 올리고 비리를 저지른 관리들을 탄핵했을 거예요. 물론 당시의 정치 구조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적어도 문제를 직시하고 기록으로 남겼다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적성촌은 오늘날까지도 탐관오리의 가렴주구를 비판하는 대표적인 한시로 꼽힙니다. 수백 년이 지났지만 권력자의 횡포와 서민의 고통이라는 주제는 여전히 유효하니까요. 정약용은 목민심서 첫머리에 이런 말을 씁니다.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한다. 백성들이 가난한 건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불공정, 그러니까 자기만 손해보고 다른 사람은 이득 보는 상황, 그건 못 참는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도 맞는 말이지 않나요? 사람들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더 화가 나거든요. 정약용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은 유배 생활이었습니다. 무려 18년이나요. 1801년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순조가 즉위합니다. 그런데 순조는 아직 어렸고 정순왕후가 수렴 청정을 했어요. 정순왕후는 노론 벽파를 등에 업고 있었고 남인과 천주교도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신유박해입니다. 정약용은 천주교와 연관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천주교에 관심을 가졌고 형제들 중 셋째 형 정약종은 열성적인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신유박해 때 정약종은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순교했어요. 정약용과 둘째 형 정약전은 배교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은 면했지만 유배를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경상도 장기현지금의 포항시으로 갔다가 황사형 백서 사건에 연루되어 전라도 강진으로 입예됩니다. 강진에서의 18년. 상상해보세요. 40대 초반에 유배를 가서 60대가 되어서야 풀려나온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활력 넘치는 시기를 집과 가족과 떨어져서 변방의 시골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처음에는 유배지 생활이 정말 힘들었어요. 당시 강진영감이 이한묵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노론 벽파의 맹장이었습니다. 서학 추종자의 친척이고 남인인 정약용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정약용을 냉혹하게 대했고 정약용도 그 3년간 유배지에서 굉장히 힘들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학문에 몰두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강진은 정약용의 외가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외가인 해남 윤씨 집안에는 망권당이라는 장서각이 있었는데 엄청난 양의 책이 소장되어 있었어요. 정약용은 이 장서를 활용해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18년 동안 정약용이 쓴 책들이 뭔지 아세요?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실학 저작들이 모두 이 유배 기간에 완성된 거예요. 경세유표는 국가행정개혁을 다룬 책이고, 목민심서는 지방관이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지 쓴 책이고, 흠음신서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책입니다. 세 권을 합쳐서 일표이서라고 불러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역사에 남을 업적을 이룬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위기를 기회로라는 거죠. 정약용은 유배라는 시련을 학문적 성취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정약용이 유배 생활 중에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들은 나중에 하피첩이라는 이름으로 묶였고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라는 책으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이 편지들에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 가르칠 수 없으니 편지로라도 아들들을 훈계하고 조언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편지가 번화가에 떨어져 나의 원수가 펴보더라도 내가 죄를 얻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써야 하고, 또 이 편지가 수백 년 동안 전해져서 안목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더라도 조롱받지 않을 만한 편지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편지를 쓸 때도 신중하게 쓰라는 거예요. 누가 볼지 모르니까 부끄러운 내용은 쓰지 말고 수백 년 후에 사람들이 봐도 부끄럽지 않을 글을 쓰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SNS에 글 올릴 때 이거 스크린샷 찍혀서 퍼져도 괜찮을까? 생각하면서 쓰라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인터넷에 한번 올라간 글은 절대 안 지워진다고 하잖아요. 정약용은 200년 전에 이미 이런 지혜를 아들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또 다른 조언도 있습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우리나라 역사책을 많이 읽으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적 사실을 인용한답시고 걸핏하면 중국의 사서만 갖다 쓰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한심한 짓거리다. 너희는 부디 삼국사기, 고려사, 신증동국여지 승남, 징비록, 국조보감, 연려실기술 같은 우리나라 사서를 읽고 익히거라. 중국 역사만 공부하지 말고 우리 역사를 공부하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중국 고전을 최고로 쳤거든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건 대단한 일이에요. 정약용은 또 차남 정학류의 음주 습관을 걱정하기도 했어요. 술 좀 그만 좋아해라 하면서 편지로 타박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어디 가나 아버지인 것 같아요. 정약용의 형제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형제가 모두 비범한 인물이었는데 운명은 각자 달랐거든요. 마지 정약현은 천주교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처벌을 피했어요. 형제들 중 유일하게 체포되지 않았죠. 그래서 풍비박산난 집안을 지키다가 1821년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위가 누구냐면 바로 황사영이에요. 황사영 백서 사건의 그 황사영. 아이러니하죠? 둘째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역사에 남을 책을 씁니다. 바로 자산어보예요. 흑산도 주변의 물고기와 해양생물을 연구해서 정리한 책이죠. 섬 주민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에게 배운 지식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정약전은 또 우이도에서 표류해서 일본, 필리핀까지 갔다. 온 홍어상인 문순득을 만나서 그의 체험담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표의시말이라는 책이에요. 탐험가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죠. 정약용과 정약전은 강진과 흑산도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제자를 통해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정약전이 목민심서 초고를 봐주기도 했고요. 정약용은 나중에 약전 형님이 나보다 낫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정약용의 유배가 끝났을 때도 정약전은 풀려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약전은 끝내 우이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두 형제는 나주에서 각 유배지로 헤어진 후
죽을 때까지 다시 만나지 못했어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셋째 정약종은 가장 극적인 운명을 맞이합니다. 형제들 중 가장 늦게 천주교를 받아들였지만 누구보다 열성적인 신자가 됐어요. 한국 천주교 최초의 평신도 단체인 명도회 회장을 지냈고 신유박해 때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순교했습니다. 순교 과정도 극적이에요. 설화에 따르면 처형 때 하늘을 보고 죽겠다며 누워서 칼을 받았다고 해요. 첫 칼질이 잘못되어 목이 반만 잘리자 일어나 앉아서 성호를 긋고 다시 칼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그만큼 신앙에 대한 굳건함을 보여주는 일화예요. 정약종의 가족도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차남 정하상은 한국 103위 순교성인으로 시성됐고 후처 유소사와 딸 정정에도 순교성인이에요. 한 가족이 모두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거죠. 네 형제의 운명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한 명은 집안을 지키다 병으로 죽고 한 명은 유배지에서 학문을 꽃피우고 한 명은 순교하고 한 명은 500권의 책을 남기고 정약용은 당시 폐단이 심했던 풍수지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풍수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묘자리를 잘 잡으면 후손이 번창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명당을 찾느라 직관 풍수사에게 엄청난 돈을 쓰기도 하고 좋은 묘자리를 두고 친척끼리 싸우기도 했습니다. 정약용은 풍수론에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말라 비틀어진 뼈가 어떻게 산 사람에게 복을 내릴 수 있는가? 죽은 사람의 뼈가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정약용은 풍수를 미신으로 본 거죠. 물론 정약용은 풍수지비를 통해 풍수를 학문적으로 분석하기도 했어요. 완전히 무시한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따져본 거죠. 그리고 정약용은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괜히 명당 찾으려고 직원에게 물어보지 말고 그냥 고향 뒷산에 묻어달라. 이 유언대로 정약용은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의 고향집 뒤편 언덕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현대의 풍수. 전문가들 중에는 정약용의 묘소가 훌륭한 명당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앞에는 한강이 흐르고 뒤는 언덕이니 남양의 배산 임수, 기본적인 명당 조건을 갖춘 셈이거든요. 정약용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거 봐라, 명당 찾으려고 애쓸 필요 없다니까. 그냥 고향 뒷산이 제일이야 했을 것 같아요. 정약용이 경상도 장기현지금의 포항에 유배 갔을 때 일입니다. 그곳 어부들이 청어를 잡는 걸 봤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포항 어부들은 칡넝쿨로 만든 그물을 사용했습니다. 칡넝쿨 그물은 강도가 약해서 청어를 많이 잡아도 그물이 터지는 경우가 빈번했어요. 힘들게 잡아놨는데 그물이 찢어져서 물고기가 다 도망가는 거죠. 정약용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명주나 면사로 그물을 짜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렇게 만든 그물을 소나무 껍질을 달인 물에 담가 강도를 강화시키는 방법도 가르쳐 줬어요. 이걸 갈물 들인다고 하는데 이 방식으로 강화된 그물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그물 제작법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냐면요. 일제강점기에도 계속 사용됐다고 해요. 나일론 그물이 등장하는 1950년대에야 비로소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약용이 알려준 기술이 150년 넘게 쓰인 거예요. 유배 온 죄인이 자기도 힘든 상황에서 그 지역 어부들의 생활을 개선해 준 거잖아요. 이게 바로 실학자의 정신이 아닐까요? 이론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나누는 것.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뽕나무 300그루를 심은 사람이 뽕나무에서 나오는 양잠으로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없이 산다. 뽕나무로 누에를 기르고 누에에서 비단실을 뽑아서 팔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부동산 몇 채 있으면 월세로 먹고 살 수 있다 같은 이야기일까요? 이 편지를 쓸 때 정약용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본인은 유배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들들에게는 경제적 자립의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겠죠. 아버지로서 아들들의 미래가 걱정됐을 거예요. 실제로 정약용은 여러 편지에서 아들들에게 실용적인 조언을 많이 합니다. 학문만 하지 말고 생활에 필요한 기술도 익히라고요. 농사 짓는 법, 약초 다루는 법, 집안 살림하는 법 등등. 유학자라고 해서 책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먹고 살 방법도 알아야 한다는 것. 이것도 실학의 정신이죠. 정약용은 1836년 2월 22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4세. 당시로서는 장수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날이 어떤 날이었는지 아세요? 바로 60주년 결혼 기념일 회혼일이었습니다. 정약용은 15세에 풍산홍 씨와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6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에도 멀리서 서로를 그리워했겠죠. 유배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18년을 더 함께 살았고요. 회혼일은 결혼 60주년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조선시대에는 이날까지 살아서 함께하는 부부가 드물었기 때문에 아주 큰 경사로 여겼습니다. 자녀들과 손자들이 모여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곤 했죠. 그런데 정약용은 바로 그 회혼일에 세상을 떠났어요. 가장 축하받아야 할 날에 가장 슬픈 이별을 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아름다운 마무리라고도 해요. 60년을 함께한 날, 그 의미 있는 날에 눈을 감은 것이니까요. 하지만 부인 풍산홍 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잔칫날이 장례날이 되어버린 그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풍산홍 씨는 정약용이 죽은 지 2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5세에 약혼해서 평생을 함께한 남편을 보내고 2년을 더 살다가 따라간 거예요. 정약용과 천주교의 관계는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젊은 시절에 천주교 신자였다가 시내박해 때 배교한 건 확실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끝까지 배교자로 남았을까요? 아니면 다시 신앙으로 돌아왔을까요? 흥미로운 물증이 있습니다. 정약용의 무덤을 이장하기 위해 발굴했을 때 십자고상이 출토되었다는 거예요. 이 십자고상은 현재 부산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에 전시 중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큰 의미가 있어요. 정약용의 장례를 치른 사람들이 천주교인이었고 그들은 정약용이 죽는 순간 천주교 신자였다고 확신했다는 뜻이 되니까요. 하지만 논란이 있습니다. 다산연구소 박성무 소장이 정약용의 7대 종손 정호영을 직접 찾아가서 물었는데 정호영은 다산의 묘소는 한 번도 이장 파묘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무덤에서 십자가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 대답했다고 해요. 박물관 측에서는 정약용의 후손에게서 기증받았다고 하지만 언제 누구에게 받았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결국 이 십자고상의 진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정민 한양대 교수는 정약용이 겉으로만 배교했지 평생 천주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박성무는 정약용은 배교한 뒤로 천주교와 완전히 관계를 끊었다고 반박합니다. 정약용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본인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확실한 기록은 없어요. 다만 분명한 건 그가 500권이 넘는 저서 중 상당 부분을 유교 경전 연구, 특히 상례와 제례에 관한 연구에 할애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모시지 못하는 천주교 신앙과는 양립하기 어려운 행적이죠. 어쩌면 정약용은 둘 사이에서 평생 갈등했을지도 모릅니다. 젊은 날의 신앙과 유학자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요. 그 갈등의 답을 우리는 영영 알 수 없을지도 몰라요. 정약용이 남긴 책 중에 흠음신서가 있습니다. 한국법제사상 최초의 유락연구서예요.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 형법 교과서 겸 판례집 같은 거죠. 이 책에는 조선시대에 벌어진 살인 사건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내역, 어떻게 해결됐는지, 범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미제로 남은 사건에 대한 정약용의 의견까지. 요즘으로 치면 CSI나 법의학 드라마에서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정약용은 200년 전에 이미 법의학적 접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정약용의 법 철학이에요. 그는 흠음신서에서 이렇게 씁니다. 고을 수령이 괜히 자비를 베푼답시고 중범죄자의 처벌을 가벼이 하는 것은 쉽게 재범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니 일벌백계가 옳다.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처벌해야 다른 사람들도 경각심을 갖는다는 것. 현대 법학의 관점에서 보면 좀 보수적인 입장이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던 거죠. 흠음신서는 단순한 법률책이 아닙니다. 법의학, 사실인정학, 법해석학을 포괄하는 종합재판학적 저서예요. 재판관이 어떻게 해야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증거는 어떻게 수집하고 평가해야 하는지, 피고인의 진술은 어떻게 검증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정말 다재다능했어요. 철학, 역사, 지리, 의학, 농업, 건축, 그리고 법학까지. 모르는 분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약용은 주역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물론 점을 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약용은 주역으로 점을 치면 안 된다고 봤습니다. 주역은 원래 유교의 핵심 경전 중 하나였어요. 역경이라고도 하는데 우주의 원리와 변화의 법칙을 다룬 책입니다. 그런데 민간에서는 이걸 점치는 용도로 많이 썼죠.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주역을 본격적으로 연구해서 주역사전이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사본이나 개정에서 판본이 5개에 이를 정도로 공을 들인 책이에요. 정약용 본인은 자신의 저서 중에서 주역사전과 상례사전만이라도 후세에 전해진다면 나머지 책들은 없어져도 상관없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주역 연구를 자기 학문의 중심에 뒀어요. 요즘 사람들은 주역하면 점술서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유교 역사에서 주역은 핵심 경전이었어요. 정약용은 그 본래의 의미를 되살리려고 했던 거죠. 정약용도 탈모를 겪었다고 해요. 여유당전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감고 빚는 수고로움 없고 백발의 부끄러움도 면한다. 머리카락이 없으니 감을 필요도 없고 빗을 필요도 없고 나이 들어서 백발되는 것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탈모의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풀어낸 거죠. 요즘 인터넷에서 탈모인들이 자조적으로 농담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난 샴푸비 아낄 수 있어. 난 대머리라 세련돼 보여. 이런 식으로요. 정약용은 200년 전에 이미 이런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탈모가 스트레스 안 됐을 리는 없겠죠. 그래도 이렇게 글로 남겼다는 건 어느 정도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는 의미일 거예요. 정약용의 아버지 정재원은 자식 농사에서 역사상 보기 드문 성공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정재원의 아들들을 보세요. 마지 정약현은 과거에 급제한 진사, 둘째 정약전은 자산어보를 쓴 학자, 셋째 정약종은 한국 천주교의 선구자, 넷째 정약용은 500권의 책을 남긴 대학자. 4명의 아들이 모두 역사에 이름을 남겼어요. 그것도 각자 다른 분야에서요.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자식 농사 아닌가요? 정재원은 관리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백성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줬다고 해요. 이론보다 실천, 명예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가풍이 정약용의 실학 정신으로 이어진 거죠. 손자 세대도 대단합니다. 정약종의 아들 정하상은 한국 103위 순교성인이 됐고 정약용의 아들들도 아버지의 학문을 이어받아 연구활동을 했어요. 한 집안에서 이렇게 많은 인물이 나오기란 쉽지 않아요. 정재원이라는 아버지의 교육과 가정 환경이 큰 역할을 했을 거예요. 정조와 정약용의 관계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단순한 왕과 신하가 아니라 소울메이트라고 불러도 될 정도였어요. 정조는 젊은 시절부터 정약용을 유독 아꼈습니다. 술자리에도 개인적인 자리에도 항상 불렀다고 해요. 왕이 신하를 이 정도로 가까이 두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에요. 정조가 초계 문신제를 통해 직접 키운 인재가 정약용이었습니다. 초계 문신제가 뭐냐면 젊은 문관들을 선발해서 특별 교육을 시키는 제도예요.
정조가 직접 강의하고 시험치고 토론하면서 키운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정약용이 나중에 경세유표에서 이 초계 문신제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학문과 정치의 자유로운 소통을 막는 제도라고요. 정조를 성인처럼 여겼던 사람이 정조가 만든 제도를 비판한 겁니다. 이게 정약용의 대단한 점이에요. 사사로운 인연에 얽매이지 않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정조에 대한 존경과 별개로 학자로서 비판할 건 비판하는 용기. 정조의 증손자인 헌종이 정약용에게 벼슬을 다시 내리려고 했다는 야사도 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 이미 죽었더라고요. 헌종이 슬퍼했다고 합니다. 정조가 그토록 아꼈던 신하를 증손자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정약용의 후손 중에 현재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배우 정혜인입니다. 정혜인은 정약용의 직계 6대 손이에요. 정약용, 차남, 정학유, 정대초, 정규직, 정상진, 정혜인. 이렇게 이어집니다. 2017년에 정혜인이 정약용의 새로운 영정과 닮았다고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영정 자체가 후손들의 용모를 참고해서 그린 거라서 닮은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2009년에 새로 그려진 정약용 영정은 김호석 교수가 제작했는데 후손 약 300명의 인상을 직접 관찰하고 특히 직계 후손 4명의 얼굴을 자세히 참고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건 정혜인도 정약용처럼 천주교 신자라는 거예요. 정약용의 반계 후손으로 역시 배우인 정희로도 천주교 신자고요. 우연의 일치인지 집안 전통인지 모르겠지만 흥미롭죠. 혹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 아세요? 초등학교 때 다들 한 번쯤 불러봤을 거예요.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 세우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다스렸네. 이 노래에 정약용도 등장합니다. 조선 후기 파트에서요. 그만큼 정약용이 한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죠. 1990년대 문화부에서 선정한 이달의 문화인물에도 정약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국경제신문에서는 다산경제학상, 다산경영상, 다산기술상, 다산금융상 등을 제정해서 매년 시상하고 있고요. 정약용의 이름을 딴 곳도 정말 많습니다. 서강대학교 다산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다산정보관, 성균관대학교 다산경제관, 서울시 다산콜센터, 북극 다산과학기지, 경기도 다산신도시, 해군 다산정약용 함디디지-996까지 200년이 넘은 인물인데 현대 한국에서 이 정도로 기억되는 위인은 드물어요. 그만큼 정약용이 남긴 유산이 크다는 뜻이겠죠.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당시로서는 꽤 파격적인 주장이었어요.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중국 역사와 고전을 최고로 쳤거든요. 중국의 사설을 인용하는 게 학자다운 것이고 조선 역사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적 사실을 인용한답시고 걸핏하면 중국의 사서만 갖다 쓰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한심한 짓거리다. 중국 역사만 공부하는 건 한심하다. 우리 역사를 공부해라. 정약용은 삼국사기, 고려사, 징비록, 연려실기술 같은 한국사 책을 읽으라고 구체적으로 권했습니다. 동시에 정약용은 역사에 대한 현실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고구려와 발해의 옛 땅을 되찾자는 식의 주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의 힘으로는 요동을 차지해도 나라의 피해만 크다. 무리하게 영토를 확장하려다가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진실로 나라가 강성해서 중원을 엿본다면 그때는 요동을 먼저 얻어야 한다고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현실적인 판단을 중시한 거죠. 이런 관점은 유사역사학의 관점과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해요. 유사역사학에서는 정약용을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만 정약용의 실제 주장은 그들의 주장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약용의 사상 중에서 현대인이 불편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노비 제도에 대한 그의 입장이에요. 당시 조선에서는 노비종모법이 시행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노비면 자식도 노비가 되는 제도인데 이전에 일천즉천 부모 중 한 사람이 노비면 자식도 노비보다는 완화된 거였습니다. 이로 인해 노비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그런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씁니다. 노비종모법 이후 노비가 감소하자 기강이 무너지고 민심이 흩어졌다. 그리고 오히려 일천즉천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충격적인 주장이죠. 노비 제도를 폐지하자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자는 거니까요. 이건 당시의 사회적 맥락을 이해해야 해요. 조선 후기 남인들은 지방에 군소 지주 계층이 많았는데 이들에게 노비는 중요한 노동력이었어요. 노비가 줄어들면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정약용은 탈성리학적 사상가, 개혁의 선봉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동시에 자기 계층의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던 거예요. 완벽한 성인이 아니라 시대적 한계를 가진 인간이었던 거죠. 이 점은 정약용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모든 면에서 진보적이었던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보수적이기도 했고 자기 계층의 이익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정약용은 500권이 넘는 책을 남겼습니다. 여유당전서라는 이름으로 묶인 이 방대한 저작 중에서 연구와 번역이 완료된 것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만큼 학문 분야가 광범위했기 때문이에요. 철학, 역사, 지리, 의학, 농업, 건축, 법학, 문학. 정약용이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입니다. 현재 다산학술문화재단에서는 다산학저널 어브 TASAN 스터디즈라는 학술지를 6개월에 한 번 발행하고 있어요. 정약용 한 사람을 연구하는 전문 학문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해석이 분분한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다른 학자는 저렇게 해석하고 심지어 극단적으로 갈리는 견해도 있대요. 북한에서는 정약용을 조선 최초의 공산주의자로 꼽는다고 해요. 여전제가 공동경작과 공동분배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한 거죠. 정작 북한에서 목민심서는 금서라는 게 아이러니하지만요. 한국에서 한 개인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된 인물이 바로 정약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연구할 게 많고 아직도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약용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500권의 책을 쓴 천재학자, 하지만 동시에 도박을 즐기고 목욕을 싫어하고 술에 약하고 활쏘기를 못했던 평범한 인간. 아이들을 천연두로 잃은 슬픈 아버지, 18년 유배를 견딘 강인한 정신의 소유자. 정약용은 완벽한 성인이 아니었어요. 배교의 논란도 있고 노비 제도에 대한 복잡한 입장도 있고. 하지만 그렇기에 더 인간적이고 더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학문으로 승화시키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한 사람. 그게 정약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이 아들들에게 남긴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이 편지가 수백 년 동안 전해져서 안목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더라도 조롱받지 않을 만한 편지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SNS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지혜 아닐까요? 내가 하는 말, 내가 쓰는 글이 수백 년 후에도 부끄럽지 않을 것인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